무의식의 재발명이다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 원래 제목과는 좀 다르죠. 무의식의 재발명이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 개요를 일단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낙강적 무의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릴게요. 무의식 그러면 흔히 오해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해된다는 건 낙강이 그렇게 생각할 것이야 라는 방식으로 오해가 된다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융이 무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든 혹은 자아심리학이 대상관계 이론이 무의식을 어떻게 생각하든 그 무의식의 개념은 오해는 아니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심리에 접근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름대로의 타당한 결과가 산출이 된다면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에 대한 무의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락강이 무의식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잘못 전달된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라고 부르고 교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락강의 무의식에는 신비주의적인 면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무의식은 숨겨진 무언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어떤 건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락강이 무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고 그 생각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자, 우선 먼저 락강의 대표적인 저서이고 유일한 저서라고도 할 수가 있는 에크리라는 텍스트의 첫 장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유명한 문장이 적혀있죠. 그건 락강이 했던 문장이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문장을 락강이 재인용한 것인데요. 뭐라고 써있느냐면 롬 에 르스틸맨이라고 써있죠. 롬은 옴이라는 것에 관사가 붙은 것이니까 맨이죠. 맨. 인간은 르스틸맨 스타일이다. 그 자체이다. 문체 그 자체이다. 스타일을 문체라고 글 쓰는 자들에게는 글 쓰는 범주에서는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으니까 문법, 문체, 말투,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것 그 자체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왜 락강은 이것을 인용하는가 하면 자, 그것이 무의식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명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무의식이란 뭐냐? 자, 그 사람이 말하는 말투라는 것.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하고 있다면 한국 말투를 쓰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국적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한다면 영어의 말투를 쓰고 영어의 말투가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들을 구사해낼 테니까 그 사람의 무의식은 영어적인 것인데 자, 물론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개별 국가의 언어의 차이가 무의식의 차이를 구성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락강은 그 대신 모든 언어에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범주화할 수 있는 유형이 있다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프로이트와 락강이 제안한 것, 특히 락강이 제안한 것이 바로 인간의 말투에는, 즉 스타일에는 히스테리적 스타일과 강박증적 스타일과 성돌차기의 스타일과 정신병의 스타일이 있다. 물론 공포증의 스타일도 존재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구분법과는 상관이 없이 어디에나 존재하는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한국인에게도 히스테리적 말투가 있고 강박증적 말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히스테리적인 말투를 많이 쓰는 자라면 그 사람의 무의식은 히스테리적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의식을 대하는 태도가 히스테리적이라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무의식이라는 것은 락강이 말했던 이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테지만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나는 언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의식이 있는데 그걸 언어가 떠받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조 자체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은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히스테리적인 문법을 사용한다면 자, 그 히스테리적인 문법 자체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적인 것이죠. 어떤 대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능 자체가 무의식적으로 발화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걸 의식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강박증적으로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평생을 강박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무의식이란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표현하는 방식 자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너무 간단하지 않느냐? 그럼 누구나 파악될 수 있는 것이 그런 무의식인 것이 아니냐? 왜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서 자기현상이니 뭐니 하는 다양한 테크닉들이 필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자, 그 대답은 이거예요. 그 문법들이 무고한 문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쓰는 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법들은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설정된 문법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표냐 하면 억압을 위해서 설정됐다는 것이죠. 주입상스를 억압하기 위해서 인간은 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프로이트와 락강이 생각하는 인간의 무의식의 구조와 기능이에요.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이유는 소통하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부모들이 말을 하는 대부분의 말투가 95% 이상이 명령어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것이죠. 아이는 명령어를 통해서 말을 배워요. 아이는 법과 규범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명령어들을 습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습득되는 과정에서 어떤 어린아이는 주로 히스테리적인 방식의 문법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습득하고, 어떤 아이는 강박증적인, 어떤 아이는 도착증적인, 어떤 아이는 정신병적인 문법을 통해서 억압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 언어의 유일한 목표는 정신분석이 바라볼 때에는, 물론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는 언어는 소통을 위한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른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신분석은 그러한 관점들을 다 버리고 언어는 억압장치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 그로부터 산출되는 효과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인간을 파악하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테리적인 문법은 어떻게 그러면 성적인 것을 억압하는가? 성적인 것을 억압하면서 등장하는 균열을 탐닉하는 방식으로 히스테리적인 문법은 작동한다는 것. 그래서 히스테리적인 문법은 사실상 성적인 것을 억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한 증상의 유령들이 쉽사리 사로잡히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박증적 문법은 그러한 억압의 과정 속에서 출현하는 균열들, 완전한 억압이 일어나지는 않을 테니까. 왜냐하면 언어는 신체와,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체에 등장하는 충동을 억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간극과 균열이 생겨나는데, 그러한 균열을 강박증적 문법은, 그리고 그런 발화를 하는 주체는 참을 수 없어 하고 없는 것처럼 배제하려는, 부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히스테리적 문법과 강박증적 문법의 차이는, 한쪽은 질서가 느슨한 상태이고 한쪽은 질서를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한 방식으로 두 가지가 범주화되는데, 자, 이것도 절대적인 범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도 이론일 뿐이니까. 제가 이런 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담자가 왔는데 당신은 히스테리증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큼 폭력적인 사태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거. 이건 그냥 프로이트와 락강이 발명해낸 용어일 뿐이지, 내담자의 욕망을 완전히 설명할 수도, 완전히 포착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론은 언제든 스스로 몰락할 운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이론이 현실적인 실용성을 가져다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개척하게 만들어주고 다양한 이득을 주는 것이 제 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간의 마음을 다룰 때에는 극단적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인간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신을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건 이론일 뿐입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한 방식으로 락강은 본인의 이론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언제나 말하고 있는 극히 드문 몇 안 되는 이론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요, 히스테리적인 문법은 균열을 탐닉하고 질서에는 어느 정도 무심할 줄 아는 태도의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강박증자의 문법은 질서에 상당히 집착하는 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확률상 히스테리적인 문법은 여성에게 더 많이 등장하고 강박증적인 문법은 남성에게서 더 많이 등장해요. 물론 딱 떨어지진 않죠. 여성에게도 강박증적 문법이 개입되어 들어오고 남성에게도 히스테리적인 문법이 개입되어 들어오는 순간이 다분하기 때문에, 즉 둘이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둘이 얽혀 있는데, 확률상 왜 여성 쪽에서는 히스테리적인 문법이 혹은 히스테리적인 문법을 통해서 발생하는 증상들이 더 많이 발견되는가 하면, 그
문법을 지배하는 법이 아버지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버지의 형상인가 하면 권력을 지배하는 자가 남성, 성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의 뒤에는 항상 아버지의 이미지가 보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을 지배하는 자가 항상 남자였기 때문에. 어린 남자가 아니라 장성한 남자, 권력을 획득한 남자들이었기 때문에 법의 이미지는 항상 남성적 이미지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상징적 아버지라고 부르죠. 자, 그 남성적 이미지가 법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여성은 그것에 자신을 동일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커서 아빠처럼 돼야지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적 주체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강지하는 질서에 자신을 거리두게 만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아버지를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아버지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남성 주체는, 남자아이는 아버지와 전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하게 돼요. 아버지처럼 되려고 무슨 짓이든 다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눈앞에 있는 그 친아버지일 수도 있고, 친아버지가 별 볼 일 없는 행태만 보인다면 그 뒤에 존재하는 상징적 아버지, 아버지를 극복하고 더 큰 아버지, 학교 선생님, 교수님, 혹은 어떤 작가, 어떤 이론가, 혹은 대통령, 어떤 존재의 선배,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고 동일시하고 싶어하는 남성을 설정하고 그와 함께 자신의 이미지를 동일시해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에게는 보다 강박적인 문법의 태도가 더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항상 제가 덧붙이는 게 사회가 있죠. 그렇다면 왜 남자들이 더 많이 위반을 하는가? 왜 남자들이 법을 더 많이 위반할까? 여자들은 확실히 법을 덜 위반해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범죄자는 남성의 영역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해요. 단지 남성들이 더 많은 근육과 더 많은 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일까? 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럴까? 이걸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죠. 율법이 있어야만 죄를 탐닉함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법에 민감한 자가 법을 위반하려는 욕망에 더 많이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이유도 거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스포츠 경기를 남자들은 즐기는데 여성들은 그다지 즐기지는 않는 것일까? 남자들은 규칙을 좋아해요. 그리고 규칙 안에 사로잡힌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건 복싱이나 UFC 이종 격투기와 같은 것을 보면서 남성들이 열광하는 이유는 엄청난 폭력의 분출 속에서도 어떤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에 상당한 쾌락을 느낀다는 거예요. 즉 서로를 죽일 듯이 때리다가도 종이 울리면 서로 인사를 하고 패배를 인정하는 이러한 사태들을 또한 탐닉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성적 욕망이 어떻게 강박증의 구조를 통해서 탐닉에 접근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사태가 증상적인 영역에서는 어떻게 등장하는가? 의처증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남성 주체들 중에 의처증을 가진 주체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의처증에 사로잡힌 주체들이 스스로는 분석가를 찾아오지 않아요. 어떤 가정 내에 엄청난 불화가 생겨서 배우자와 아내와 함께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자, 의처증의 경우에 이런 거예요. 타자의 욕망이 나에게 파악될 수 없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엄청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게 의처증의 근본적인 유형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타자는 배우자, 아내나 혹은 또 다른 여성, 딸인 것이죠. 남자아이의 욕망은, 자신의 아들의 욕망은 뻔해요. 걔가 위반한다 해도 그렇게 의처증자는 위반하는 아들의 욕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고통을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왜 위반하는지 자기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아이가 위반하는 태도들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악 가능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의 위반, 예를 들면 아내가 2시간가량 연락이 없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자, 이럴 때 극단적으로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남성적, 강박증적 욕망의 주체는. 즉, 자신이 파악할 수 없고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욕망의 유형이 자신의 가족 내부에서 출현하는 것에 엄청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의처증의
양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모든 형태들의 배우기에는 문법이 있어요. 어떠한 문법을 습득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무의식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 즉,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욕망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 자, 이게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뒤엔 어떤 초월적인 힘도 없고, 어떤 면면이 흐르는, 인간 내면의 에너지 따위는, 에너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낭만주의적인 태도를 극단적으로 경계해요, 약간. 인간의 무의식에는 우리가 흔히 무의식이라고 말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문학자들이 혹은 임상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배우의 존재는 인간의 원초적인 세계, 원형적인 세계를 가정하고 우리는 그곳에 연결되어 있다. 전 인류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라는 방식의 이론에 대해서는 약간은 경멸하죠. 자, 그건 문학이라는 거예요. 그건 문학이에요. 물론 그러한 문학이 인간을 설명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낭만주의적인 태도라는 걸 굉장히 비판하죠. 약간 문학에게 맡겨야 할 일을 정신분석이 떠맡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렇다면 무의식은 간단하게 뭐라고 부를 수 있느냐? 자, 언어 장치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언어 장치가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의 몸은 하드웨어이고 컴퓨터의 하드웨어를 상상하시면 돼요. 딱딱한 그 하드웨어. 칩이 들어있고 프로세서가 들어있고 자, 하드웨어가 있어요. 자,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죠, 위에. 그게 무의식이에요. 하드웨어는 신체이고 거기에 누군가가 윈도우를 깔거나 맥OS를 깔거나 iOS를 까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하드웨어이고 거기에 뭘 까느냐에 따라서 안드로이드가 되고 윈도우가 되고 애플 컴퓨터의 형식을 갖기도 한다는 것이죠. 소프트웨어가 깔리는 거예요. 그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언어라고 부르잖아요. 실제로. 랭귀지라고 부르잖아요. 시스템, 랭귀지 시스템이에요. 그 언어 장치가 깔리는 것이죠. 그 언어 장치가 히스테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거나 우리가 흔히 윈도우나 맥OS를 구분하는 것처럼 히스테리 언어이거나 강박증의 언어이거나 정신병의 언어이거나 도착증의 언어이거나 자, 각각의 다른 소프트웨어가 깔리면 자, 각각의 소프트웨어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파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윈도우를 사용하다가 애플을 사용하신 분들은 그걸 굉장히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동일한 컴퓨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과 만나는 방식, 인터넷 서핑을 하는 방식, 이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더 느슨하고 어느 한쪽은 더 쪼여있죠. 예를 들면 애플은 더 강박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담을 말씀드리자면 윈도우는 변형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많이 들어오나요?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뭐예요? 증상인 거예요. 자, 방어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근데 애플은 아주 단호하게 방어해 놓죠. 그래서 사용자가 그것을 변형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협소하죠. 자, 그 언어 장치가 우리에게 깔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신체와 그것에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컴퓨터의 하드웨어는 소프트웨어가 깔리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최소화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조율이 되는 생산 결과물들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신체는 언어 이전의 DNA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탄생하고 거기에 인간의 언어가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질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신체와 언어의 이질성 혹은 철학이 말하는 사물과 언어의 근본적인 이질성은 횡단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정교화되면 정교화될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와 언어의 충돌을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는 그냥 상징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어떤 사물들이 계속 출현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의 인류는 혹은 기존의 인류라기보단 결국 인간의 모든 태도는 사실상 그렇게
이질성을 최소화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왔었어요, 사실상. 그 이질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즉, 기존의 언어에 우리의 신체가 존재하는 언어에 사물이 어떻게 완전하게 들어맞을 것인가, 완벽하게 그 간극이 좁혀질 것인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인류가 자신의 언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체를 억압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처음으로 프로이트가 그 간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었다는 거예요. 보통 그것이 등장하자마자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마련일 텐데 그 간극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던 최초의 의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이트를 라강이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프로이트 돌아가자라는 태도는 바로 그 귀 기울이는 태도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물론 프로이트 이후의 여정은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왜 그래야 할까요? 왜 언어장치라는 것이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문학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새로운 인식에 대한 도입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기존의 언어는 20세기 직전까지는 고전주의적 시대였죠. 자, 서구 문명을 전반을 지배한 르네상스 이후로부터 서구 문명을 지배하던 태도는 고전주의적 태도예요. 뭐 신고전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르네상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즉 인간의 언어가 진리에 근접할 수도 있다 라는 태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정교화하고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 라는 태도예요. 물론 중세에는 다른 태도를 보였었어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인간의 언어 장치가 만약에 우리에게 소프트웨어와 같은 기능으로 우리의 신체를 장악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그 언어 장치를 정교화시켜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학의 태도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정치적 태도, 모든 종류의 예술적 태도, 그게 신고전주의적 미술이죠. 모든 종류의 문명의 태도의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식민지의 세계는 아직 언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장소들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정교화된 서구의 언어가 가서 그것을 지배하고 그것을 밝게 비추어줘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빛으로 비추다라는 개념인 것이죠. 여기서 빛은 언어의 빛이라는 것인데, 자, 그러한 태도가 19세기에 몰락을 하죠. 19세기 말부터 인상주의 미술로부터 그런 몰락의 태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20세기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신뢰를 비로소 상실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를 지나서 프로이트가 그러한 인간의 언어에 대한 신뢰의 몰락을 가장 가속화시킨 이론가였다고 할 수가 있다면 라강에게는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소프트웨어로 언어로서, 인간의 언어 장치로서 신체를 억압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언어 장치는 권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드나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윈도우를 만든 제작사에서 만든 거죠. 제가 은유를 하자면 애플의 언어는 누가 만드나요? 애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세계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세계를 이롭게 한다라는 마음이 존재한다 해도, 스티브 잡스가 그러한 마음을 먹었다 해도 그것이 산업화되는 즉시, 즉 그것이 상품화되는 즉시 상품 논리 안으로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와 같은 선의는 사실상 즉각적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상품 논리가 훨씬 더 거대하다는 거. 이건 은유예요. 그런데 그건 말고라도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규범적인 언어들,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언어들, 남자는 이래야 하고 여자는 저래야 하고 욕망은 저래야 하고 어떻게 가족 구성은 이루어져야 하는 이 모든 규범의 언어들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장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권력이, 물론 그 권력을 공격한다고 해서 그 권력이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물론 아닌 것이죠. 그 권력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 권력에 자신을 종속시키는 방식으로 우리 안정성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 그런 유토피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 장치가 우리에게 강제되는 원점의 장소로서의 권력의 장소를 우리가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언어 장치를 정교화해서 그 권력에 우리 자신의 주권을, 개인 존재로서의 주권을 내어주는 대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정이 대단하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인생도 괜찮은 건 아니냐. 변화가 많지 않아도 안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자, 그러한 인생은 괜찮은 거 아니냐. 왜 문제를 들쑤시는가? 라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그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짐승들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예를 들면 로봇의 세계에서는 자, 이러한 질문들이 던져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프로그래밍이 되면, 자,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데 애플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오히려 윤리적이다라고 말하는 건 정신 나간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애플 수리하는 곳에 가서 수리해달라고 말하는 게 단순한 태도인 것이고 올바른 태도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은 그보다 복잡한 존재라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진리라는 개념을 발명해냈어요. 그리고 인간이 윤리라는 개념을 발명해냈는데 거기서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스스로 되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어떤 존재인가 하면 주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발명해낸 가장 기이한 개념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개념이에요. 주체가 되고 싶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는 타자의 언어에 지배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타자가 시키는 대로의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나의 존재를 창안해내고 싶다.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라고 국민교육 헌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게 그것을 말해요.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명제로부터 출발해서 인간은 타자의 언어를 받아들이는 건 비윤리적이다라고 아주 상식적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욕망이 근본적인 장소로부터 모든 것이 다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는 장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락강은 두 번째 장소에 내기를 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자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장소로 나아가자. 자, 그게 더 쉽거나 거기서 더 많은 행복이 보장될지는 것인지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덧붙이죠. 타자의 언어에 지배되는 삶이 더 행복하면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체는 언제나 저항하기 때문에 타자의 언어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초저항은 더 강해지겠죠. 그것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기이하게도 우리의 신체는 더 많이 반항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서구와 한국의 사회를 비교해 보실까요? 서구 유럽의 21세기는 상당히 자유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에 비해서. 한국 사회에 비해서. 얼마 전에 제가 유일하게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를 또 시청을 했는데 차이나는 클래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서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이셨는데 아주 적절한 이야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살률과 여성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사회예요. 자, 왜일까?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연결시켜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 사회는 규범이 강한 사회예요. 그리고 한국 사회는 서양 사회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 유럽의 사회보다 저항하거나 반항하려는 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한국 여성이 더 수능적이라고 사실은 감히 말할 수조차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한국 여성이 서구 여성보다 보다 수능적인 태도에 길들여져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유교라는 강력한 현실이 한국 여성에게, 한국 며느리들에게 더 많은 수능을 강제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는 이래야 한다라는 방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복종을 내면화했었을 수도 있다라고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복종하는 여성들이 더 많이 자살할까? 서구 여성보다. 왜 자살할까요? 신체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규범이 강력하다고 저항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규범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체가 무의식적인 방식으로, 즉 여성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겠지만 신체는 더 많이 저항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자의 언어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더 행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락강은 이미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선택지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쪽도 저쪽도 다 고통스럽다면 윤리적인 고통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고통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라는 게 락강의 얘기라는 것이죠.
자살 문제를 방금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 물론 뭐 그 이전에는 그러면 한국 여성들은 억압받지 않았느냐? 한국 여성의 자살률이 그 이전에는 낮았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죠. 지금 무신론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자살을 한다는 것을 죄악시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한 경향의 배후에는 유신론적 세계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죽은 뒤의 세계가 존재하고 종교가 존재하고 선악이 존재하고 이러한 유신론적 그리고 유신론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자살을 선택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는 신이 없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살이 선택될 수도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더 많이 억압받는 자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현실이죠. 만약에 그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언어가 더 많이 풍부하게 존재했었다면 저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리 지를 수 있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언어가 더 많이 있었다면 자살을 선택하는 대신 변화를 요구했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언어의 발명들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언어가 발명되어야 해요. 남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과 고통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언어들이 발명되어야 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정신분석이 또한 사회적인 역할을 할 때에도 추구하는 임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신분석은 그러한 언어들을 발명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여성이 자신의 고통과 욕망을 아버지의 언어, 즉 이미 장착된 소프트웨어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이 새롭게 창안해내는 언어로 명명할 수 있는 가능성의 경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정신분석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정신분석, 라카마파의 정신분석을 단 한마디로 규정하자면 바로 그거예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명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이름들을 발명해낼 수 있도록 공간을 지켜주는 거예요. 나는 매주 이 장소에서 변화하지 않고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말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리는 특수한 공간이라고 분석가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 장소에서는 어떠한 아버지 언어도 개입시키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겠다. 서약하는 것이죠. 물론 분석가가 남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그렇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석가가 자신의 욕망을 지불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지불한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나는 나의 죽음을 지불한다는 것이죠. 내담자만 돈을 내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만 신뢰를 지불하고 신뢰를 지불해야 이 장소에 오겠죠.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 역시 무언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지불하는 것이죠. 자기가 믿는 모든 이데올로기를 죽이는 싸움을, 그 노력을, 그 욕망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투쟁이 공존하는 장소가 분석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언어장치라는 것이 실패하는 순간, 즉 균열이 출현하는 순간, 자, 그 순간을 증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증상을 왜 라캉아파의 정신분석이 보존해야 할 대상이지 봉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지만 초기의 라캉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초기의 라캉. 그렇지만 이미 58년, 59년에 커다란 변화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서의 변화들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59년 예를 들면 세미나 7에서의 아주 극단적인 변화가 출현하는데 근데 그 변화는 아직 인문학적 수준이에요. 인문학적 수준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분석 임상의 차원에서 테크니컬한 방식으로 메디컬한 방식으로 등장하는 이론들은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보다 크게 은유적으로 그것들의 그 방향 전환들을 표현하고만 있어요. 뭐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라캉이 함구하고 있어요. 아직 이론적인 완성도는 그곳에서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64년에 이 세미나에서, 세미나 11에서 그와 같은 이론적인 변화의 세밀성이 이제 비로소 규정되는, 표현되고 있는 그러한 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미나 11이 분석가들에게,
혹은 정신분석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당한 구체적인 암시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초기로부터 지금 64년에 이르는 이 변화를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고전주의자로부터 실제주의자로의 변화이다라고 설명해도 표현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전주의적 세계에서 실제로의 방향성에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실제는 리얼이에요, 리얼. 나 헤얼리티가 아니라 리얼. 자, 리얼리티는 즉 현실은 어떻게 출현해요? 현실을 출현시키는 토대로부터 출현하는 게 현실이에요. 현실은 우리가 지금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인 것이잖아요. 자, 이 구체적인 상황이 가능하려면 이것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과 규준들이 필요하죠. 그것이 없으면 현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 수업에서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도 그것이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자,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히스테릭증자네, 혹은 이 사람은 정신병자네 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은 정신분석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리얼리티를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두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그 현실이 구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자, 그것은 좀 느슨하게 표현한다면 만들어진 현실이고,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조작된 현실이야. 현실은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매트릭스라는 거예요. 매트릭스. 자, 지금 우리가 여성을 바라볼 때 어떠한 방식으로 그 여성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지를 기억해 보시고, 조선시대의 여성을 바라볼 때는 그 여성이 어떻게 보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똑같은 인간이지만 전혀 다르게 보여요. 어떤 조선시대 한 여성이 난 결혼하지 않고 공부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여성이 우리에게 어떻게 비추어질까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의 자녀가, 딸이 그렇게 말했다면 받아들일 수 있고 오히려 많은 기대를 걸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변했을까요? 현실이 변했을까요? 혹은 현실을 장악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들이 변했을까요? 현실을 결정하는 배우의 권력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믿을 수 없는 만큼 리얼리티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 자체를 믿겠다는 거예요. 락강은. 리얼은 뭐냐? 그 리얼리티가 구성되기 직전의 상황을 리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질서도 아직 없어요. 혹은 리얼리티가 발을 헛디는 순간, 즉 리얼리티가 잠시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순간, 자, 그 순간이 바로 실제예요. 실제. 그 순간 우리는 질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질서로 장악된 리얼리티가 잠시 기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질서를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텅 빈 것처럼 보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자, 그 순간은 증상적 사건이라고도 부르고 실제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그 실제는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가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의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백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공백의 테두리가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백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손으로 모아서 자, 이런 것이다 라고 표현해 드릴 수가 있어야만 돼요. 그냥 공백이라고 말하면 공백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테두리가 뭐냐면 바로 리얼리티인 거예요. 즉 상대항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실제인 것이죠. 그건 어떤 칸트가 말하는 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낭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현실 저 너머에 현실의 기원이 되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원적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락강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락강이 세미나 9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실제 해를 거꾸로 쓰라, 거꾸로 써보라. 그러면 뭐가 되냐면 L-E-E-R이 돼요. 왜냐면 프랑스어로 실제 그 리얼이 르헬이 R-E-E-L이니까 그걸 거꾸로 쓰면 L-E-E-R이 돼요. 리어가 되죠. 리어는 독일어로 공백이라는 뜻이죠. 이러한 말장난을 통해서 락강은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해요. 그 실제로 접근하는 것이 정신분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정신분석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해명이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막 엄청난 용어들을 쓰잖아요. 엄청나다라는 건 우리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듯한 뭐 고전주의다, 낭만주의다, 뭐 실제다, 균열이다 라고 생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자, 이 모든 것을 미시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다 가지고 와서 봐야만 돼요. 이건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는 개념들이고 구조들이라고 락강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대한 인문학적인 세계를 상상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 우리가 꿈을 꾸는 경우, 우리가 어떤 특정한 욕망에 의해서 불안해하는 경우, 흔들리는 경우, 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용어인 것이지, 락강이 철학자를 자처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들과 설명을 하려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확대되면 철학적인 것이 되고 확대되면 인문학적인 것이 되어서 수많은 인문학자와 철학자들이 이러한 개념들을 가져가서 전유하고 사용해 썼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락강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인문상에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걸 칸트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헤겔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하이데거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철학 선생님이 만약에 존재할 수 있었다면 그건 내 내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난 이 모든 걸 배웠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별표 3개로 제가 엘자에 미친 남자의 대유선이라는 시를 락강이 언급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 부분 오늘 강의에서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락강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뜬금없이 이 시를 낭독한 뒤에 다른 이야기로 훌쩍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오늘 얘기 안 하고 7번째 세미나인가에서 다시 해요. 그때 제가 다시 강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무의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락강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칠판에 보시는 대로 써놓죠. 무의식, 화살표,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의 끝에 물음표가 있어요. 반복, 화살표, 물음표, 그 다음에 주체, 짝대기, 실제. 자, 이렇게 써놓고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해요. 사실 무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토대적인 차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요. 개념. 그리고 36페이지 번역본, 득격본 36페이지에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칠판에 무의식과 반복 다음에 2개의 작은 화살표를 그려놓고 그 뒤에 물음표를 달아놓았습니다. 자, 이는 개념에 대한 우리의 관념 속에는 개념이란 항상 미적분에 의해 형식화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어떤 접근법을 통해 확립된다라는 생각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잘 살펴보시면 락강이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미적분 얘기가 나왔어요. 뭐 수학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 뭔가를, 자,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이 뭔가. 개념의 목적은 뭐예요? 그 개념의 대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개념의 대상을 포착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사용해 보자면, 대상을 상징화, 실제를 상징화하기 위해서 개념이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화의 도구 중에서 엄밀한 것들을 개념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자, 개념은 그 대상에 접근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명중하면 우리는 대상이 완전히 설명되었고 인식이 선명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들을 발명해내는 것이 과학인 거예요. 그게 인문학의 개념일 수도 있고 과학의 혹은 수학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념. 제가 지난주에 이름냄 시제곱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개념이란 그런 거예요. 개념은 대상을 명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자, 그런데 이 개념과 대상의 관계가 미적분적이라는 것이죠. 즉, 아무리 접근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접근하지 못하는 간극이 존재한다는, 그 간극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의식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프로이트가 그 무의식의 대상인 실제 무의식, 접근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고 방향을 전환시키고 우회하고 선회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봤지만, 여러 가지 것을 접근해 보고 시도를 해 봤지만, 무의식이라는 개념 틀을 가지고, 물론 무의식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걸 지탱하는 다양한 또 다른 개념들과의 관계망을 통해서, 즉 그물을 던져서 무의식의 실제를 사로잡아 보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됐던 것이죠. 자, 이 관계망들의 또 다른 개념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쾌라 원칙, 현실 원칙의 개념들, 초자의 개념들. 자,
자, 이전에도 물론 존재했었던 개념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갱신하는, 업데이트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혹은 새롭게 어떤 개념을 전혀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과정 속에서 관계망을 형성해요. 개념들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그물을 통해서 실제를 포획하려고 무의식이라는 어떤 무의식이라고 가정되는 어떤 대상을 포획하려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지만 자, 이게 미적분적인 상황 속에 이 개념을 항상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의 근접했지만 비껴가는 무언가가 항상 발견되는 것으로 우리는 프로이트의 시도를 묘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에서 43페이지로 이어지는 구격본 세미나에서 약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프로이트적 의미에서의 무의식은 무의식이라는 이름으로 이전부터 지칭되었거나 그 당시에 탄생한 혹은 당시에 여전히 회자되고 있었던 다양한 형태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프로이트적 무의식은 결코 상상력이 비전엔 낭만주의적 무의식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낭만주의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그 이전에도 무의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19세기에 등장했던 다양한 신비주의, 낭만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의식이라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사용이 됐었어요. 거기에 막 악령들이 떠다니고, 뭐 인간의 어떤 폭력성이 존재하고, 뭐 온갖 종류의 그런 담론들이 존재해 왔던 것인데, 자, 프로이트의 무의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에 존재했던 무의식이라는 개념 혹은 단어에, 용어에 달라붙어 있던 또 다른 개념들의 관계망을 다 떨궈내고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뒤집어서 새로운 관계망을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기표들의 그물망을 통해서 무의식이라는 대상을 포획하려고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렇다면 자, 이렇게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개념의 숙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체와 언어 장치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둘 사이의 숙명은 간극이에요. 완전히 결합할 수 없는 이질성을 이미 내부에 포함한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 이야기를 지금 이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개념은 사물 그 자체, 여기서 사물은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겨냥하고 있는 사물이겠죠. 그 자체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마지막 간극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개념의 일부로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개념의 언어의 특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벨의 언어의 특성인 것이죠. 그리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평생을 바로 이 개념과 실제, 즉 무의식으로라는 용어와 실제 대상으로서의 무의식 사이에 간격을 평생을 좁히는 것에 노력했던 것인가? 즉 간극을 좁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인가? 가능한 일치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인가를 가정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사실상 대부분의 그 시절의 과학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과학을 메타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는 조금 유아적인 태도를 보이는 과학자들이 보이는 그런 경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완벽한 이론을 만들어내서 현실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라고 믿는 조금은 그렇죠, 유아적인 태도인 것이죠. 언어를 엄청나게 신봉하는 태도인 것인데, 그러한 태도는 사실상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중반에 등장했던 인문학을 깡그리 무시하는 태도인 것이죠. 언어가 지금 여전히 고전주의자인 거예요. 언어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언어는 완벽하다. 언어는 신의 언어일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러한 과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면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뭐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수학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학자들이 공리를 사용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공리란 건 뭐예요? 한정된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이미 밝히는 거. 즉, 언어가 전체를 포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수준에 도달한 과학자는 그게 어떤 과학자이건, 생물학자이건, 수학자이건, 천체물리학자이건, 그 정도는 이미 그 정도 수준의 인문학적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거. 어느 정도의 겸손함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개념과 실제 사이에 가능한 일치에 도달하고자 노력했던 것인가? 라고, 그러한 일치에 락강도 도달하려고 했던 것인가? 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고 오해라는 것이죠. 그럼 뭐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하나의 사실이 있다는 거죠. 개념의 속성이 뭐냐? 개념은 과연 그렇게 실제로 접근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개념은 실제를 발명해낸다는 것이죠. 개념이 설정되는 순간 그 대상이 창조되는 것이지, 대상이 먼저 초월적으로 존재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이 다양한 개념들을 발명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블랙홀 아시잖아요, 여러분. 블랙홀. 자, 지금 우리는 블랙홀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뭐 하나가 아니죠, 사실. 여러 개의 이론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해요. 엄청난 질량의 물체가 우주 공간 안에 들어서면 모든 걸 흡수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그래서 우주 공간의 구조를 일그러뜨리기 시작한다. 뭐 이런 종류의 설명을, 아인슈타인으로부터 온 그러한 설명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단문이 드러나면, 우리 앞에 발명이 된다면, 또 다른 개념이 우리 앞에 출현한다면 우주 공간은 전혀 다른 것이 돼요. 그럼 도대체 뭐냐? 앞으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과학이 계속 발전할 텐데, 인간의 과학이 계속 발전하면서 우주 공간이라는, 우주라는 대상에 점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계속 변화시키는 것만 같다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실제는 질서를 갖지 않아요. 원초적인 질서란 존재하죠. 물론 고전주의자들은 그 안에 어떤 질서가 숨겨져 있다, 신이 질서를 숨겨놓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주의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상은 풍부한데, 풍부해요. 그래서 바디오가 그걸 다수라고 부릅니다. 다수성이라고 불러요. 풍부해요. 그런데 그걸 어떤 개념에 의해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대상의 속성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한 무한 변주만이 가능한 것이지, 우리는 결코 대상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은 없으니까. 본질이라는 개념도 인간이 발명해낸 것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예수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하려고 꿈도 꾸지 말라고.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겠다 하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제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실제이다. 그러니 이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라는 건 개념을 발명해서 분석해내겠다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인 영역에서 탐사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의 개념이 앞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가 그 개념에 의해서 유형화된다는 거예요. 유형화된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김지은 씨 미투 사건. 자, 이 문제가 바로 실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언어가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범죄이기도 하고 범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위 페미니스트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언어를 정교화시키고 그것을 세공해내야 돼요. 단지 그냥 안희정만 욕하고 사법부는 죽었다라고 목청만 높이는 게 전부는 아니, 물론 투쟁도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왜 범죄인지를 밝혀내는 언어를 보편성이 가능하도록, 설득력이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똑같은 범죄가 만약에 프랑스에서 벌어졌다면 무죄가 판결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무죄가 판결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위력의 소지가 많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공간인가요? 언어 활동에서부터 이미 위력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고, 결국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갖지 않은 자, 아버지와 딸, 혹은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의 그 권력의 관계가 다른 공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김지훈 씨가 아주 미약한 저항을 보였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서구 사회에서는 그건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문맥을 구성하는 권력관계 속에서는 그 미약한 저항이 사실상 최선의 저항이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단문을 구성해내야 돼요. 그 개념들을, 페미니즘의 개념들을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쟁해서 만들어낸 뒤에는 그것이 범죄가 될 수 있도록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실제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존재하는 그러한 진리는 존재하지,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그러한 진리라는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념은, 자, 대상을 만들어내요. 대상이 원래 원초적으로 그곳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저는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진리니까 언젠간 밝혀질 거야. 난 기다릴 거야. 절대 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밝혀지지 않아요.
광주민주화항쟁이 정의였고 진리였다라는 것은 기다려서 밝혀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투쟁을 통해서만 새로운 민주주의 언어를 구성해내는 과정 속에서만 그것이 밝혀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개인적인 삶에서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모두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만약에 다르다면 타자의 삶과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비난받았다면 나의 진실은 언제든 밝혀질 거야. 내가 한 이 결혼, 뭐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반대했던 이 결혼 혹은 내가 선택했던 이 직업 모두가 그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 혹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삶의 양태가 살다 보면 언제든 나중에는 그것이 진리였다라는 것, 내가 맞았다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라는 방식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내야 돼요.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옳았다라는 걸 이 결혼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나의 직업의 선택 혹은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던 남들과 다른 방식의 삶을 선택했던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진리였고 그리고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돼요. 물론 그건 대단한 철학적인 증명을 요청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요청이 아니라 그 선택이 옳았다라는 걸 믿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신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흔들리면 그 진리는 소멸하고 말아요. 봐라, 손에서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만다는 것이죠. 나의 삶이 올바르다. 나의 삶이 올바른 선택이었고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문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도움이에요. 인문학은 바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제공해줘요. 그러한 전례들을, 그러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더욱 자극받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이 가치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욕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에는 나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학생들도 자 그러한 태도를 볼 수 있어요. 30대, 40대에도 자 그런 시험에 우리는 직면하게 돼요. 분명히 직면하게 돼요. 공동체 내에서도 그렇고 혹은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고 거기에는 항상 실리와 이득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살하는 이유는 한국이 50년 전보다 더 못 살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지탱하는 것은 물론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가치의 망들이라는 것이죠. 가치를 구성하는 개념들의 망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들의 망이 우리의 욕망에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울증,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그 개념들의 망을 재구성하려고 해요. 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 개념들의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개념들의 변화를 줌으로써 나 자신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실제는 그렇게 구성되며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개념이 새롭게 등장하면 즉 그러한 의미에서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무의식과 그것을 둘러싼 개념들의 망은 즉 프로이트 판본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새로운 무의식이라는 대상을 출현시켰어요. 즉 무의식을 재발명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수업의 제목을 무의식의 재발명이라고 붙였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원래 거기에 있던 걸 찾아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그걸 찾아낸 사람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중세에도 무의식은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그런 일을 했네요. 제가 귀신이 들렸나 봐요. 자, 중세의 무의식의 이름은 마녀인 거예요. 내가 아파요. 근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신병이 들렸나? 자, 한국에서의 어떤 종류의 무의식은 신병인 거예요. 의식의 언어를 빠져나가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출현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명명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그 시대를 지배하는 담론을 가지고 와요. 그게 기독교 사회에서는 귀신 담론이었던 것이고 마녀 담론이었던 것이고 혹은 어떤 무속적인 사회에서는 신병의 담론이었던 것이고 혹은 어떤 종류의 근대화된 사회에서는 정신병 담론인 거예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무의식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그걸 가리키는 이름들은 항상 존재해 왔었는데 프로이트는 그 이름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구성해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이름의 특징이 독특했다라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이름은 그 무의식을 봉합하는 대신 일정 수준 보존해 주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명명의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봉합하는 것을 공격하는 그러한 이론들을 많이 세공해냈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일단 그걸 억압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러한 정치적인 태도를 엿보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걸 억압이라고 부르는가? 프로이트가 그걸 억압했다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규범적인 언어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무의식을 억압했다는 건 무의식을 마치 피해자처럼 보는 관점인 것이잖아요. 자, 그 태도 자체가 그것을 억압하러 온 현실적인 담론들, 타자의 담론들, 즉 소프트웨어, 즉 권력의 언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프로이트의 상당히 급진 정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도록 만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걸 억압이라고 부른다든지 그걸 부인한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마치 진리가 억압되어 있고 진리가 부인되었다라는 뉘앙스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이트 이전의 이론가들이 생각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그렇게 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어떤 것. 증상은 그 무의식이라는 진리의 전령과 같이 프로이트는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프로이트가 오락가락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오락가락하는 걸 낙강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강이 제가 2년 전에 출간했던 책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는 사실 이 관점은 아니고 반대 관점에 속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진리와 함께 있는 자들로 판단하려는 그런 책의 제목이었지만 사실 세미나 21에서 낙강이 프로이트 보고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했다. 속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방황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뒤집히는 관점이죠. 왜 프로이트가 속지 않았냐면 증상에 우리는 속아야 되는데 증상에 속지 않고 자꾸 객관성과 과학을 탐닉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생을 방황했다라고 프로이트를 설명하죠. 어느 정도는 비판하는 거예요. 나처럼 하지. 왜 이렇게 방황했나? 왜 정신분석을 과학으로 만들려고 했었나? 라고. 자, 그래서 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데, 왜냐면 이미 과학으로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스스로 발명해 놨어요. 본인 스스로가, 프로이트 스스로가 과학화될 수 없도록 정신분석이라는 다양한 개념들을 마치 지뢰처럼 심어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방식으로 평생을 방황했던 것이 프로이트라고 락강은 생각해요. 그 대신 증상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증상을 믿고 증상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나갔어야 하는데 왜 상징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상을 봉합하려고 했을까? 혹은 때로는 그렇지 않았고 이리저리 방황했을까? 마치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를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에게 그냥 속으면 되는데 예수에게 속는 순간 세상에게 속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인데 왜 이리저리 방황했던 것인가?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근데 예수는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도 멋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는 어떤 종류의 새로운 문법을 창안해낸 자다. 새로운 문법을. 물론 프로이트가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즉 자유현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유현상이라는 새로운 문법은 프로이트가 발명해낸 것은 아니고 사실 내담자들이 발명해냈죠. 내담자들이. 특히 히스테리적 여성 주체들이, 환자들이 히스테리적으로 말해요. 히스테리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냐면 질서를 배제하는 상태로 말한다는 거예요. 질서를 배제한다는 건 말 속에서 계속 균열들이 출현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보통 그렇게 하면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보다 조리 있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파악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해요. 그게 일반적으로 의사가 말하는 말투이고 요청하는 방식이죠. 저 의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사시험 보러 가서 말하는데 자유현상 같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말도 안 하죠. 그냥 떨어뜨리죠. 탈락. 그리고 한마디 하죠. 다음부터는 다른 데 시험 보러 가서는 그보다 조리 있게 말하세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이렇게 말하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체들에게 문법을 강요하는 방식이에요. 조리 있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한다는 거. 상대방이 알아듣게 말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과 나를 지배하는 보편적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보편적 언어에 나의 욕망을 종속시켜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력서를 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토익 점수는 거의 빵점에 가깝다면 자, 나는 영어를 잘해요 라고 쓰는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익 점수를 써야 돼요. 근데 실제로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바이어를 만나서 뭔가 할 때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토익 점수는 굉장히 낮은데 말하는 거 좋아하고 술 한잔 들어가면 영어 더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 거래를 잘 성사시킬 수가 있다면 외국인과 자 그럼 도대체 누가 토익 점수가 더 높은 것인가?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능력을 다시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해내는 과정이 입사시험에서의 자기 발표라든지 혹은 이력서의 과정인 것이라면 자, 그 이력서와 보편 언어에 자신의 욕망을 내어주는 결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차이의 상실이라는 거예요. 차이의 상실. 차이의 상실 그리고 보편의 획득.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담자가 있는 장소는 차이의 장소인데 아주 개별적이고 차이의 장소인데 정신과 의사는 그것을 보편적인 언어로 번역해내기를 요구하고 그 과정 속에서 내담자의 차이는 상실되고 증상은 보편적인 것이 들어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내담자는 상징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즉 이미 존재하는 좌표들의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병이 무엇인지 자신의 증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데 자, 이 이해는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타자가 해주고 있는 이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프로이트는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프로이트는 계속 들어요. 본인은 말을 많이 안 해요. 내담자가 말을 하도록 시키고 말을 멈추게 하지도 않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듣는 거예요. 자, 그걸 자유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하라.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현상이 물론 그 이후에 덧붙이는 각 학파마다의 테크닉들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뭐 꿈을 통해서 자유현상으로 진입한다든지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자유현상의 기본적인 것은 이거예요. 마음대로 편안하게 말하세요. 자, 그런데 그럴 경우에 우리가 도입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명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 수업 시작하면서 무의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자, 언어는 개념의 영역인 것이고 무의식은 대상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면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무의식은 어떤 언어에 의해서 구조화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프로이트가 발명해낸 자유현상이라는 방식은 전혀 새로운 언어의 문법인 것이잖아요. 즉 자유현상의 방식으로 새롭게 구조화된 무의식이라는 것은 이전에 존재하는 무의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새로운 무의식이 자유현상이라는 새로운 문법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다루었던 내담자들의 무의식은 그 이전에 내담자가 즉 프로이트를 만나기 이전에 그 환자가 경험했던 무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은 지금 이 순간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재구조화되고 있는 것이죠. 혹은 프로이트 이전에 어떤 의사들이 어떤 마녀 재판관들이 경험했던 무의식도 아니라는 것이죠. 즉 새로운 언어의 유형에 따라서 무의식이 새롭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라면 즉 말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무의식은 이전에 한 번도 존재하지 한 적이 없었던 그런 무의식이라고 이해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분석 임상의 두 번째 규정이 있다면 바로 이걸 시도하는 거예요. 각각의 내담자는 또한 각각의 다른 자유현상을 해요. 각각의 스타일들이 존재해요.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현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다. 자유현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틀려지는데 틀려지는 이유는 뭐냐면 자유현상의 스타일도 분석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새롭게 창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담자가 말투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긴 하지만 말투가 바뀌면서 말투가 바뀐다는 건 자유현상의 형식,
말투가 바뀐다는 것이고 개념의 유형들이 바뀐다는 것이고 그렇게 바뀌는 말투가 결국 새로운 무의식을 출현시킨다라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결과로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겠죠. 자, 이 과정이 새로운 말투로서 새로운 무의식을 도입하는 것. 새로운 무의식이 도입되면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무의식 그 자체니까 주체가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선물해 주는 것이 정신분석 임상이에요. 어디에도 신비로움은 없어요. 어디 숨겨진 데 들어가서 잊혀진 기억들을 찾아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알고 봤더니 얘가 동성애자였어. 뭐 이런 엄청난 드라마틱한 뭔가를 찾아내는 건 영화 속에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락강학파의 정신분석은 그런 신비주의적인 세계를 가정하지 않아요. 뇌를 촬영해봤더니 전전두엽이 작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집중을 못했나? 자, 이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끌어내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ADHD 말하는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초등학교에서 다 그 시험을 보도록 하잖아요, 애들한테. 그리고 애들이 말 안 듣고 집중 안 하고 말썽 피우면 병원에 보내요, 얘를. 전혀 집중을 못하니까 옛날 같으면 어땠을까? 엄청 때렸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엄청 맞았으니까. 근데 이제 때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요? 병원을 보내는 거예요. 병원에 보내면 촬영을 하는 거예요. 뇌 촬영을 하는 거예요. 뇌 촬영을 하고 의사가 말하죠.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전두엽이 좀 작네요. 자, 그럼 얘는 병이 있는데 그 병명을 ADHD라고 부릅니다. 집중력 결핍입니다. 과잉행동 장애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내 아이가 정신병자였다니.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뒤집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애가 운동을 안 해요. 달리기를 못 하는 거예요. 달리기 못 하는 너희 나와봐. 그래서 병원에 보내요. 얘가 왜 달리기를 못 하는지 한번 검사해 보세요. 그때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걔를 딱 관찰해 보더니 다리가 근육이 없네요. 그래서 얘가 달리기를 못 하네요. 얘는 달리기 못 하는 병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리가 얇기 때문에 달리기를 못 한 것일까요? 달리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리가 얇아진 것일까요? 결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선명한 병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소아마비라든지 아주 선명한 병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무지 얘가 달리기를 못하는 이유가 생물학적인 원인인지 환경적인 원인인지를 판단할 수 없고, 혹은 생물학적인 원인을 고치면서 얘를 교정해 줄 수 있는지, 혹은 환경적인 요인을 교정함으로써 얘를 교정해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ADHD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왜 집중을 못하는지, 얘가 딴 데 관심이 있어서 혹은 어른들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을 못해서, 집중을 못하면 집중하는 부분에 뇌가 작아지겠죠. 집중하는 부분에 뇌가 덜 발달이 되어서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인지, 아니면 거기가 축소되게 태어나서 그러한 병을 앓게 된 것인지 모르는데 결과는 다 한 군데로 가요.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방식인 것이죠. 엄청난 카페인을 투여하는 효과를 내는 약을 먹이는 거예요. 애한테 정신병자로 만들고 낙인을 찍는 거죠. 그게 오늘날 정신의학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폭력이 작용되고 있는데, 자, 다시 돌아와서 프로이트는 혹은 락강은 우선 먼저 사태 자체를 타자의 언어로 규정하거나 타자의 언어로 포획하려는 태도 자체를 포기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태 자체가 자유롭게 그 해당 주체의 새로운 언어에 의해서 해결되도록 기다려주자라는 것이죠. 그게 자유현상이라고 말하는 새로운 문법의 도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잠깐 몇 개를 셌었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자칼랑 밀레의 강의록을 제가 화요일날 강의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나오는 텍스트의 참조 부분이 상당히 미약해요. 제가 뭐 빨간 글씨를 해놓고 참조의 정확한 출처를 잘 안 밝히는데, 원고가 끝나면 보통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완전한 원고가 전달이 되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책으로 그 원고가 나오면 참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칼랑 밀레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락강의 변화들을 살펴보는 그 밀레의 강의록에서 자, 이런 부분이 등장해요. 락강은 64년부터 혹은 점차적으로 무의식에는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무의식은 이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지금까지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과 상통하는 부분이죠. 정신분석이 과학이 아니라는 건 자신을 이론으로 설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무의식에는 이론이 없으니까. 자, 무의식에는 이론이 없다라는 건 무의식을 포획할 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담자가 자신의 이론을 만들어내야 돼요. 한 아이가 말썽을 엄청나게 피운다면, 집중도 못하고 수업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면 그 아이의 욕망에 맞는 유형의 새로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법을 적용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자신의 아이가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부모들이 대안학교에 보내시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게 돼요. 환경이 바뀌고 선생의 태도가 바뀌고 학업의 내용이 바뀌면 아이의 욕망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굉장히 비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의식의 이론이 없다. 그리고 어떠한 문법이 언어에 의해서 포획되느냐에 따라서 그 무의식은 성격을 달리한다 라는 사실을 연결시키면 결국 분석의 끝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보다 명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의 끝. 자, 정신분석의 목표와 끝. 그것은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주체의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걸 떠올려 보신다면 그게 뭔지 아실 거예요. 주체의 무의식은 타자의 언어예요. 타자의 언어. 타자의 언어가 우리에게 스며들어와서 문법을 구성하고 우리의 욕망을 필터링하기 시작해요. 자, 주체의 의식은, 무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이미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어요. 자, 무의식은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명제는 우선 먼저 첫 번째 현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데 그것은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비슷한 욕망을 가지고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공동체를 구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난리가 나겠죠. 각자가 욕망하는 방식이 다르고 각자가 투쟁하고 각자가 서로를 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이 타자의 언어, 즉 대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보편적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이미 구조화되어 있다는 건 출발점이고 그리 나쁜 출발점은 아닌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자의 언어가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세기의 인문학은, 자, 20세기의 인문학이 아니라면 낙강의 이런 방식의 정신분석은 등장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20세기의 인문학은 주체라는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해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아닌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한다라는 윤리학을 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구성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즉, 무의식이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지배되는 그러한 상태라면 우리는 타자의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의 도입을 통해서 보다 독자적인 무의식을 구성해내는 시도로 나아가야 한다 라는 결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락강이 세미나 7과 같은 경우에는 위반하는 언어의 도입을 암시하죠. 위반하는 언어의 도입. 위반하는 언어의 도입이라는 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 지배를 받느냐면, 자, 여기서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언어가 무구한 언어는, 중립적 언어는 아니에요. 도덕적 언어. 인간은 근본적으로 도덕적인 존재. 조금 뒤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인간은 그건 이제 레ヴィ스트로스의 명제를 흉내내어서 락강이 친구죠. 세미나 7에서는 락강이 그렇게 얘기해요. 에틱 소바주라는 게 있다. 즉, 원시적 윤리라는 게 있다. 혹은 뭐 야만의 윤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원시 야만 이런 뜻이 아니라 근원적.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생산되기 이전에 원래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윤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윤리예요. 문명이 추구하는 그 윤리랑 똑같은 윤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윤리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세미나 7 강의에서 락강의 인간학을 쓸 때 주제로
그런 얘기를 썼잖아요. 거기다가 윤리 그 자체인 인간에 관한. 자, 인간의 윤리 그 자체는 그게 무슨 뜻인가면 우리가 컴퓨터에 대해서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까는데 인간에게 깔려지는 그 소프트웨어는 제가 수업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령어에 의해서 각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어의 대부분의 내용은 윤리적인 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야 좋은 아이지. 그래야 착한 아이지. 이러한 방식으로 윤리적인 규범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게 돼요. 효율성을 아이에게 가르치기보다는 인간은 아이에게 윤리를 가르쳐요. 그래야 성충동을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기 때문에. 혹은 이미 부모님들이 각인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가 윤리의 언어에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윤리적인 방식으로만 표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흔한 예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2명의 친구가 헬스클럽에 다닌다고 합시다. 한 친구는 열심히 해서 헬스클럽을 다닌 만큼 건강해졌어요. 근육도 많아지고 건강해졌어요. 한 친구는 안 나왔어요, 잘. 자, 그럼 이건 뭐의 문제인가요? 사실은 효율성의 문제. 돈을 낸 만큼 몸의 건강을 획득하던가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만나서 나는 등록하는 날 나이 한 하루 가고 지금은 한 번도 안 갔어. 이제 끝날 때가 됐는데 1년이 됐는데 그러면 윤리적인 태도를 접근하려고 너 왜 그러니? 라는 방식으로. 인간의 모든 사고의 배우에는 그렇게 모든 것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포획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게 윤리적이에요. 사실 인간에게는. 기이하게도. 물론 이성적인 인간은 나는 효율적인 존재야. 나는 합리적인 존재야. 라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초자는 근본적으로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권력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즉 인간의 무의식을 장악한 타자의 언어는 윤리적 언어, 원초적 윤리에 사로잡힌 언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위반의 언어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과정 속에서 내담자가 제 아무리 사실 도착적 주체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윤리적인 차원들을 조롱하고 그것을 비틀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려는 주체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담자라 해도 예를 들면 뭐 그런 내담자의 경험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흔히 텔레비전에서 보는 그 극악무도한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주체들 중에 도착적 주체가 아니라면 겉으로는 그렇게 엄청난 악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한 담론을 쏟아내는 것 같지만 그 자의 무의식까지 그럴 리라고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은 부대낀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물론 어떠한 성장 과정이 그러한 무의식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악마의 언변을 쏟아내는 주체가 형성되었는지는 개인적인 방식으로 탐사해 보아야만 알 일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자가 신경증자라면 신경증이 즉 억압을 기본으로 하는 욕망의 구조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면 꿈속에서 비난받는 이미지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 속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주체라면 우리는 그러한 주체를 정신병적 주체라고 부르는 정신병적 주체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는 정신병자라고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행동을 통제할 수 있건 없건 간에 법적인 판단을 하는 대신 의학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일한 구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판단이 많은 대중들로부터 공분을 사기도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른 구조라는 거예요. 다른 구조. 자, 그런데 만약에 신경증적 주체라면 그렇다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언어는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흔들림, 위반에 대한 욕망까지도 혹은 그로부터 달아나려고 하는 미끄러짐의 현상들까지도 사실상 윤리적인 힘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은 위반하는 언어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위반이라는 건 뭐 나쁜 말을 하라 이런 걸 요청한다는 게 아니라 자 그러한 언어가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가 그 세미나실에서는 윤리의 기둥이라고 부르는데 윤리의 기둥을 구성하고 있는 기표들을 흔들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절차를 가능하도록 만드는 언어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텅빈 장소로
도달하도록 만들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장소이기는 하지만 정신분석의 끝이란 결국 새로운 언어를 도입하는 그러한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한 도입이 분석가에 의해서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분석가에 의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분석 중에 하나는 한 청년이 제 책을 읽고 너무 많은 전의를 일으켜서 거기서 결코 나오려고 하지 않는 청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언어를 발명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의존으로부터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별 무슨 짓을 해도 저에 대한 전위적인 신뢰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본인이 새로운 언어를 발명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해서 내담자의 눈치를, 분석가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나 잘했어요 라고 계속 질문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로부터 도망가려고 락강도 별짓을 다 해요. 바보짓도 하고, 락강이 근엄한 방식으로만 분석한 건 전혀 아니라고 해요. 우스꽝스러워 광대처럼 보이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다는 것이죠. 저도 어느 정도 급이 되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잘 못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누가 그걸 발명해야 되느냐?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자신. 이 그 자신이라는 단어, 미매미라는 단어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정신분석가는 누구에 의해서 고민되는가? 그 자신에 의해서. 근데 그 자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즉 타자를 다 지운 상태를 우리는 그 자신이라고 부르는데, 타자를 다 지우면 뭐가 보이는가? 텅 빈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는 나는 없어요. 사실 자아는 없어요. 자아는 타자의 산물이니까. 타자가 완전히 지워지는 상황. 자, 그게 사실은 자유현상의 상황인 거예요. 자유현상이 아주 정교하게 일어나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유현상이 정말 잘 이루어질 때에는 타자의 언어에 완전히 자신을 저항하는 순간, 빠져나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배운 대로 말하지 않고, 분석가가 요구하는 대로 말하지도 않고, 분석가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눈치를 보지도 않는 어떤 순간들이 드물게 가능한데, 자, 그 순간을 자유현상의 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순간을 정말 그 자신의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닌 순간이니까. 가장 우연적인 순간, 우발성의 순간인 것이죠. 우발성의 순간. 자, 그래서 다시 칠판으로 들어가면요. 락강이 그래서 주체와 실제가 대응하는 것으로 표기한 거예요. 주체는 실제라는 거예요. 주체, 즉 그 자신이라는 건 어떤 상태인가? 공백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상징계는 타자의 영역이니까 상징계가 정지되는 기능장애의 순간을 우리는 실제라고도 부르고 주체의 순간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주체라고 말해지는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주체는 아닌 거죠. 자, 이런 주체는 그렇다면 어떤 주체인가? 발명해내야만 하는 주체 개념인 거예요. 이걸 발명해낸 게 20세기 인문학인 것이고, 이 발명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락강이라는 거예요. 락강의 주체 이론인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주체를 생각하는 암시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었지만, 그걸 주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예를 들면 중세, 제가 중세 이야기 하겠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르네상스 이전에는 어떤가? 고전주의적 시대 이전에는 그걸 주체라고는 안 불렀어요. 근데 신에게 접근하는 순간을 그렇게 불렀어요. 세속의 모든 언어를 포기하는 순간을 신에게 접근하는 순간이다. 그걸 주체라고는 안 불렀죠. 아주 겸손한 표현만을 썼던 거예요. 나를 다 포기하는 순간 나는 신에게 접근한다. 라는 종교적인 담론이 20세기에는 나를 다 포기하는 순간이 진정한 내가 되는 순간이다. 라는 방식으로 전유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유되고 있다고 주장해야만 그러한 전유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념이 실제는 생산하는 것이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락강이 했던 한마디 한마디가 원래 그런 세계를 묘사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어떤 분에게 투쟁이고 내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자,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를 욕망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그러한 용어들을 발명해내고 사용하겠다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나 인문학, 철학 모든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고 정치적인 차원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러한 실천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좀 천박한 표현을 쓰자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금지된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의 주권을 누군가가 다른 자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말의 주권을 되돌려오는 것이 바로 인문학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동시에 그 말의 주권을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려는 행위가 내담자의 그 자신에게 되돌려주려는 행위가 정신분석 임상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자, 이렇게 썼어요. 3페이지 맨 밑에 각 주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의 각 주가 4개인가요? 2개인가요? 아, 이건 또 제가 오늘 아침에 고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제가 프로이트 판본의 무의식이라고 지금 표현한 본문 내용 중에 프로이트 판본, 즉 3페이지 위에서 5째 줄에 자, 그리하여 출현했던 것이 프로이트 판본의 무의식이다 라고 써놨잖아요. 프로이트 판본의 무의식이라는 것은 자, 그 새로움은 뭐냐? 자, 정치적인 영역을 정신의학의 영역으로 도입한 것이 프로이트의 새로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을 그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즉, 타자의 언어에 저항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 자체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즉, 타자의 언어를 권력으로 보고 그 권력의 주권으로부터 언어의 주권을 내담자에게 되돌려주려고 했던 것이 만약에 프로이트의 특정 부분의 실천의 내용이었다면, 자, 이걸 정치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묘사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이라고 부른다면, 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을 발명해내는 차원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정신분석의 이론이라면 그건 정치적인 이론이라는 것이죠. 혹은 모든 이론이 근본적으로 정치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몇 안 되는 최초의 이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론들은 지식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이건 중립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과학도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락강이 했던 말을 지금 제가 인용했던 말을 일부분 다시 36페이지에 있는 말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개념의 완전한 실현은 뭐냐? 지금 개념의 완전한 실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그것은 도약, 오직 도약, 극한으로의 이행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라고 국격본 36페이지에서 락강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도약, 극한으로 이행. 자, 이런 용어들은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죠. 자, 개념이 도약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일반적으로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프로이트 이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기존의 의미와 체계와 상징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기존의 의미와 체계와 상징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 개념의 숙명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나 여자야 라고 말한다면 그 여자라는 개념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의미와 체계, 권력의 상징계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자야 라고 말하는 행위 자체는 기존의 의미와 체계 안으로 자신을 종속시키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그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너 그런 여자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발화자가 다시금 아니, 나는 그런 여자는 아니고
라고 말한다면 기존의 의미와 체계로부터 일종의 작은 도약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즉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어를 기존의 범주로부터 뽑아내오는 것이죠. 기존의 의미와 체계와 상징계에서 사용되고 있던 어떤 하나의 단어를, 어떤 여자라는 단어, 예를 들면 단어를 기존의 상식적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기존의 상식의 체계와 의미와 체계로부터 펄쩍 뛰는 거예요. 펄쩍 뛰어서 어딘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딘가로 나아가느냐? 극한으로 나아가는 행동이에요. 극한은 뭐냐? 가능한 의미의 세계의 가장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장자리라는 건 여전히 그 단어가, 예를 들면 여자라는 단어가 여전히 대충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존재하는 권력의 중심으로부터는 상당히 멀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극한의, 즉 가장자리에 어떤 봉백의 열한가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개념의 완전한 실현은 오직 도약과 극한으로만 이행된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의 개념이 새롭게 창조되어서 새로운 현실을 구성해내기 위해서는 도약과 극한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인슈타인이 했던 일이에요, 여러분. 기존의 물리학의 체계로부터 사용되어오던 개념, 수식을 새롭게 구성해내는 방식으로 기존의 체계 안에서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 외부에서 새로운 현실을 구성해낼 수 있도록 하나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극한으로 이행하고 도약하는 행동들이 과학에서도 벌어지고 일반적인 상식의 차원에서도 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는 이름들, 다양한 묘사들, 그런 여자, 그런 남자, 몇 살, 어떤 출신, 어떤 배경, 이 모든 우리를 규정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개념들이 속해 있는 기존의 의미와 체계로부터 도약과 극한으로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극한의 이행 속에서, 그 장소에서, 즉 더 이상 그것이 이해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역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즉 말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이죠. 사실은 제가 고쳤어요. 여러분들이 나눈 텍스트랑 좀 다르게 말할 수 있는 영역의 한계점까지 가서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영역의 시작점에 자신을 위치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 여자가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자, 여성이 지금으로선 현재의 구조이기 때문에 저도 명확하게 그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다 과거의 것을 사례로 든다면 보다 여러분들 설명이 명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20세기 초에 나혜석 이야기 제가 하잖아요. 자, 나혜석이라는 존재는 여성의 존재, 자신을 여성으로 불러요. 그런데 기존의 여성이라는 단어가 가능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려고 해. 자, 그 시점에서는 나혜석과 같은 삶, 예를 들어서 자유연애라든지 외도라고 볼 수 있죠. 욕망의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혹은 예술가로서의 삶이라든지 유학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여성인 것으로 간주하던 그러한 세계였던 것인데 그것을 도약과 이행의 과정을 통해서 밀어붙인 거예요.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도약의 과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그 단어를 개방시켜요. 그리고 나서 나혜석은 쓰러져 가죠. 본인도 자신이 그러한 일을 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주체가 실체가 아닌 거예요. 나혜석이 했던 일은 본인도 후회를 하고 그래 나중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스러운 태도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역사 속에서 나혜석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그렸던 궤적인 것이지 본인이 실제로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후회했는지 많은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과 절차가 우리에게 어떻게 파악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극한에 처한 그 여자라는 단어를 그 이후에 새롭게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와 체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했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나혜석이라는 기표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새로운 의미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이라는 단어가 기존의 여성이라는 단어를 포획하고 있었던 의미와의 체계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고 새롭게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해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개념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의 약간적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를 매번 제가 동일한 장소에 들어와야지만 정신분석에서도 가능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분석 역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표는
어떤 특정한 체계 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발가락거리면서 맴돌기만 해요. 그 기표를 그 체계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중요한 절차라는 것이죠. 이게 위반의 절차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프로이트의 이야기, 라깡의 이야기, 그리고 정신분석의 이야기들을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로운 텍스트를 나누어드린 것인데 4페이지 중반부터 시작되는 자, 라깡의 주체의 이론이라는 걸로 정의를 했어요. 자, 라깡에게는 어떠한 주체의 이론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텍스트로 구성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렸는데요. 자, 이미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라깡의 주체의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한 암시와 설명이 전달이 됐어요. 자, 그걸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깡의 주체의 이론은 단지 정신분석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인간 일반은 어떠한 방식으로 삶을 시작하는가? 타자적 언어의 공간에 종속되는 방식이다. 자, 이걸 마비라고 불러요. 마비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나쁜 건 아니에요. 마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신병적인 발작이 일어나요. 정신병자들은 우리가 흔히 조현병이라고 부르는 주체들은 타자의 언어적 공간에 완전하게 안정된 방식으로 종속이 안 되어 있어요. 저항이 심했던 거예요. 혹은 저항이 심하지 않아도 타자의 안정된 지배가 불가능하도록 부모가 제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걸 아버지의 태만이라고 부르죠, 약간.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마비가 안 되면, 자, 우리는 신체에 아무것도 보통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다 가끔 증상이 찾아오면 그걸 느끼는 것인데, 그리고 혹은 느낀다 해도 규정된 방식으로 느껴요. 성욕을. 모두가 비슷하게 느껴요. 성욕을. 자, 그런데 정신병자들은 성욕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느끼지 않고 온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그것을 환청, 환각, 혹은 발작이라고 불러요. 전기가 오를 듯한 그런 감촉들.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잖아요. 정신병자들은 안정적인 마비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볼 수가 있다면, 뒤집어서 그렇다면 이 마비가 우리를 지켜주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우리가 타가는 대부분의 약품은 이 마비를 강화시키는 주는 약품들인 거예요. 심지어 정신병자들에게도 이 마비를 강화시켜주는 약품을 처방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순간을 라깡은 일종의 빈사, 거의 죽었다는 거죠. 빈사의 상태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아고니의 상태와 같다라는 의미에서 소외라고 불러요. 알리에나시온이라고 부르죠. 소외라는 것은 주일상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비됐다면 충동으로부터는 소외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소외인 거예요. 알리에나시온. 우리 프랑스어로 이 알리에나시온의 명사형인 알리에네 혹은 형용사형이기도 한데, 알리에네는 정신병자를 뜻해요. 전혀 다른 개념이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에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빼앗긴 사람을, 정신을 홀딱 빼앗긴 사람을 정신병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알리에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낙강적 태도에서라면 진짜로 홀딱 빼앗긴 사람은 소위 정상인이라고 부르는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는 타자의 언어에 우리의 신체를 완전히 빼앗겼어요. 완전히 알리에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상태를 소외라고 부르고 그것을 타자의 언어에 지배된다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주어진 상태라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제가 지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거죠. 좋은 상태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이 타자의 언어의 배후에는 일반적으로 힘이 존재한다고 전통적으로 생각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걸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체를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세계가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오류를 생산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말하는 이 상식의 언어 속에 등장하는 도덕 규범들이 그 배후에 자연법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도리를 가지고 있다. 즉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19세기까지 우리의 문명을 지배해왔던 태도인 거예요. 물론 변주는 있죠. 그 배후에 존재하는 것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낭만주의자라고 불렀고, 아니다, 잘 생각하면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고전주의자라고 불렀던 것 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후에 어쨌든 세상의 규범을 지배하는 초월자가 존재한다 라는 그러한 사고를 해왔던 것이고, 실제로 철학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이죠. 19세기까지.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를 어떤 언어가, 우리의 존재를 어떤 언어가 지배할 때는
그다지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았던 거예요. 나쁘게 지배받았다면 좋은 방식으로 지배받자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습관의 두 가지 유형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의 습관이 형성되면 나쁜 언어의 지배를 받게 돼요. 쾌락의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에토스를 습관을 불러들여서 교정해야 한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 그것이 윤리다 라고 생각했던 것인데, 그런 좋은 습관의 언어에 우리의 신체가 지배받게 된 것을 좋은 상태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되는 배경에는 그 좋은 언어의 배후에 초월적인 지지대가 존재한다, 신의 지지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던 것인데, 자, 이제 더 이상 그런 유신론적인 세계, 유신론적인 세계를 부정하게 되는 20세기에서 등장하는 낙강적 태도란, 자, 일단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를 실제와 대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태도가 바로 거기서 출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약과 극한이라는 이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기표체계로부터 다른 하나의 기표체계로 도약하는 사건적인 운동이 윤리적인 운동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락강적 주체 이론을 규정하는 하나의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제기되겠죠. 그렇다면 하나의 기표체계에서 다른 하나의 기표체계로 도약하면 완성이 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도 지금 반박당하고 있잖아요. 내담자가 하나의 기표체계에 사로잡혀서 소외되어 있다가 자신이 발명한 새로운 기표의 체계로 이행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발명된 새로운 기표 체계로 타자의 언어는 스며들어와서 다시금 권력을 구성하게 되기 때문에, 즉 타자는 언제나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시지푸스의 숙명을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윤리는 그렇게 새롭게 구성된 의미의 체계가 윤리가 아니라, 유토피아적인 윤리의 세계가 아니라 운동 자체가 윤리라는 거예요. 그 운동을 반복하는 것, 거기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죠. 내담자가 새로운 이름들을 발명해내고 자신의 역사를 새롭게 묘사하기 시작했을 때 박수를 쳐주고 됐습니다. 그 역사가 당신의 역사입니다 말하는 것이 정신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당신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이러한 운동을 보여주었던 그 이행이 바로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행의 그 운동성에 익숙해져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정신분석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새롭게 출현한 기표들이, 새롭게 출현한 개념들이 당신을 지배하고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시금 새로운 언어를, 새로운 문법을, 새롭게 말하는 방식을 스스로 발명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주체라는 것은 실체도 아니고 존재도 아니에요. 주체라는 것은 절차예요. 즉 절차만이 주체예요. 과정만이 주체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체라는 단어는 명사로 사용할 수가 없고 형용사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운동이 주체적이다. 혹은 어떤 운동이 주체적이지 않을 때는 종속적이다. 타자에게 귀속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라는 설명만이, 묘사만이 가능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렇게 써놨어요. 결국 주체는 그와 같은 이행을 통해서 극한 너머의 비장소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지금 비장소, 아토포스라고 표현을 썼죠. 토포스는 주어진 좌표들을 말하죠. 토포스의 세계는 우리의 자리를 말해요. 우리는 이미 자리를 배정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한국인으로서. 자, 근데 그 배정받은 자리를 우리가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토대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때에는 바깥으로 나아가는 도약을 실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도약의 과정을 주체라고 부르고, 그 도약의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것을 아토포스적 경험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토포스의 경험의 끝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새로운 토포스가 실현이 돼요. 새로운 토포스의 가능성을 실험하게 된다는 거죠. 계속 미끄러질 수는 없으니까. 미끄러진 장소에서 멈추어 설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니까. 그 새로운 토포스의 장소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곳에 던져진 새로운 기표의 개념이라는 표현. 즉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념을 발명해냈다는 것은 새로운 어떤 기표를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자꾸 발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체가 어떤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력 안에서 마치 어떤 천재적인 예술가처럼 하나의 기표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주체가 그 기표를 만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현상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어떤 기표와 내가 만날지는 몰라요. 혹은 그러한 경험 속에서 일주일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기표가 나에게 다가올지를 몰라요. 어떤 책을 읽게 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과 만나서 어떤 말실수를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상황 속에서 아주 우연히 등장한 하나의 기표가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주인기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기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토포스가 형성된다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구성된다라는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S1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 S1을 중심으로 S2가 구성된다. S2는 지식의 기표인 것이죠. 즉 의미를 생산해내는 과정이 실현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S1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아요. 의미를 갖지 않는 이유는 기존의 의미 체계로부터 이탈된 기표이기 때문에 의미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요. 보통 그렇게 의미를 생산할 능력이 없는 기표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심하죠. 그냥 지나쳐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그 기표가 정상적 기표라면, 즉 힘을 발휘하는 기표라면 그 기표는 우리에게 무관심할 수 없도록 만드는 어떤 힘을 발산하죠. 그래서 그걸 정상적 기표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말들이 바로 그런 기표들인 거예요. 의미를 생산해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말들인 거죠. 균열을 발생시키는 말들인데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매혹을 느끼도록 만드는 어떤 문장들인 것이죠. 그게 S1이에요. 그 S1이 우연처럼 내담자를 찾아와요. 우연처럼 사도들을 찾아오죠. 더 이상 사도들이 아니었던 시절에 사도들을 찾아와서 사도가 되라 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의 역할은 뭘까요? S2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다가온 S1을 끝없이 암송하고 전사하는 과정 속에서 혹은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지식을 생산해내는 것. 자, 이게 사도들의 역할이었던 것이라면 그게 신약의 세계인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내담자는 신약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존재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것이 우리를 찾아오면 즉 정상적 기표가 정상의 형식으로 찾아오던 아니면 분석 과정 내에서 분석가에 의해서 조작된 방식으로 찾아오던 어쨌든 주체가 내담자가 경험하는 것은 그 내담자가 아니라도 사도들이 경험하는 것은 흔들림이에요. 정신분석은 이 흔들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주체의 문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체의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대상의 위치에 있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체는 나의 위치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야만 실현되는 아주 역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다면 주체의 위치를 포기하고 대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즉 대상들 중에서 내 앞에 있는 대상이라면 욕망의 대상이죠. 내가 리비도를 투자하고 있는 욕망의 대상들 중에서 불법적 대상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불법적 대상이 뭔가요? 상징계에 의해서 상징화되지 않은 대상, 즉 대상 A인 거예요. 그것에 주목하고 그로부터 주체가 출현한다는 것이 락강 주체 이론의 아주 특이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미나 11에서는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지만 대상 A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주체가 가능해지는 장소는 대상 A의 장소, 대상의 장소인 것이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